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자주 이름을 올려온 어느 변호사의 글이 또 막말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101세 원로학자를 겨냥해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로학자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자 적은 글입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80세 정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수명의 한도라고도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8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200만 명에 가깝고 100세를 넘으신 분도 11,000명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변호사의 얘기를 보고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보도본부 한나인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추석 방역이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고요. 화이자 백신 105만 3천 회분,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이 9월 2일과 9월 8일 두 번에 나누어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더나 국내 도입이 그간 무소식이었는데 오늘에서야 재개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무엇보다 중요해진 백신 접종에서 모더나 수급 차질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었죠. 정부 대표단이 미국 모더나사까지 직접 방문해 협의한 결과인 모더나 701만 회분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2주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요. 지난주 101만 회분을 제외한 600만 회분의 물량이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모더나 600만 회분이 순차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한 추석 전 국민 70% 1차 접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네, 모더나 도입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리두기와 추석 방역 대책 발표. 이 현행 거리두기 연장인지 이 자영업자와 가족 모임을 고려한 일부 완화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확산세로만 보면요, 이 거리두기 연장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죠.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961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는 60여 명 줄었지만 여전히 2,000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주 목요일 기준과 비교해봐도 80여 명 많은 수치라서 가장 높은 단계 거리두기도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전국화 양상을 보이던 지역 발생 확진자 비중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째 수도권의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 555명, 경기 688명 등 수도권에서만 하루 1,360여 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어제 방역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요,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엔 8주째 4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또 비수도권 역시도 방역 고삐를 조였지만 매일 1,000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거리두기 단계를 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겁니다. 다음 달 추석에는 또 대규모 이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추석을 기점으로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오랜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충, 또 국민들의 피로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 백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가족끼리만이라도 명절의 얼굴을 보게 해주자, 그런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현재 전국이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또 직계가입 가족 모임이 금지되면서 현 거리두기가 계속된다면 이 고향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백신 1, 2차 접종자가 일정 포함된 6명 모임, 또 3대가 모일 경우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8명 모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해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추석 때 가능하면 내려가지 않아서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확진자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가정 내에서 우리가 친계죠. 직계 가족들만 조금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6명에서 8명 정도까지만 허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리두기 효과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리두기가 델타 변이 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고 보는 만큼 추석까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과 또 이 거리두기가 더 이상 확산세를 꺾는 데 효과가 없으니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으로 나뉘는 건데요. 다만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한 달짜리 거리두기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모임 제한을 늘려줄 경우 이 같은 인센티브가 방역 완화 신호로 오인돼서 자칫 확산세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한 해 참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게 바로 모더나 백신입니다. 7월에 이어서 8월에 물량도 차질을 빚었죠. 이번 주에 일요일까지 701만 회분을 주기로 했지만 그래서 지난주 들어온 분량을 뺀 600만 회분은 그럼 언제 들어오는 것인가 이 관심이 모여 있었는데요. 당국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번 주에 공급할 예정이던 모더나 6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오늘 102만 1000회분 정도가 도착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모더나 600만 회분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얘기했던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그 목표가 좌절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일단 숨통은 트인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관련 질문을 받고 모더나 600만 회분이 없으면 당연히 접종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추가 공급이 없다면 추석 연휴 전까지는 국민 70% 1차 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오늘 손영래 반장은요.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접종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은 지난해 딱 한 번 있었고 그 뒤로는 없었다. 또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당국의 발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모더나 102만 회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남은 3일간 매일 150만 회분 이상이 꾸준히 공급돼야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공급량을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들어온 물량을 빼도 500만 회분이 아직 모자란다. 그런 지적이 많아요. 네, 정부는 이번 공급 물량에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600만 회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변동되면 전체 물량 도입이 주말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정부가 단언한 5일까지 701만 회분이 늦춰질 수 있다는 거고요. 모더나 물량을 활용해 추석 이후 접종자들 추석 이전으로 앞당겨 다음 주부터 이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혹시 차질을 빚는 건 아닌가 우려도 되는 대목이죠. 다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접종 계획에 큰 차질이 없을 정도로 주말에 차근차근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퇴임 몇 달 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책을 냅니다. 책 제목은 승부사 문재인으로 어제 강 전 대변인이 정식 출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책을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 쓴 코로나 난중 일기이자 코로나 견문록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뭔지가 궁금하기는 한데 청와대 대변인이 퇴임 4개월 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책을 쓰는 거 이거 자주 봤던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강민석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개월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면서 지근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코로나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 등을 상세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 전 대변인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금이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방역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또 우리 정부의 방역을 실패로 규정하는 주장들이 범람하고 있다면서 방역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이 난국을 헤쳐나온 기록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발간을 앞두고 공개한 가합 편집본을 저도 봤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문 대통령의 다소 직설적인 발언들도 수차례 등장하는데요. 지난해 8월입니다.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했다는 소식을 들은 문 대통령이 몇 명이 깽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했다. 이러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전언이긴 하지만 대통령 입에서 깽판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한 유튜버가 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 불만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지금 밥이 맛이 있냐 없냐라니 한심할 정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 가지고 마치 호텔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노름을 하다니 세상이 상식 있게 돌아가야지 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문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 때 SNS를 통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강조한 바는 있지만 강 전 대변인의 저서에 의해 전해진 내용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보기는 힘들었던 그런 대통령의 단어 선택이긴 하죠. 당시 청와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안전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만반의 준비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불법 집회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불법 집회를 옹호합니까? 예.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민주는 좀 더 살인이고 에버랜드 놀러 가서 국민도 거기서 사망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반에 나타난 마스크 대란을 두고는 이 보고를 받은 뒤 마스크 부족에 열불이 난다며 한탄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공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뉴스를 안 보시던데 현장을 못 보면 뉴스라도 보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마스크 하나 해결 못하고 근거가 어떠니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꼭 질책해야 합니까? 라는 언급으로 질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직전 대변인이 쓴 현직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관련 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뭐 9일 날 나온다고 하죠. 실제 책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하나하나를 뭐 제가 다 뜯어볼 수는 없고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도된 내용만들만 보면 사실은 저는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백신 확보가 늦었는가. 그리고 어찌 보면 백신 확보책이 결국 결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일단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그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막상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난중일기려면, 자, 어째 보면 이 전쟁에서 그 위험에 처하게 된 계기, 그건 역시 백신 문제다. 근데 그 부분도 뭐 앞으로 뭐 추가로 책을 쓸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 대응을 뭐 잘했다는 위주의 그 책이더군요. 그런 것들은 아마 한쪽 눈을 좀 감은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적 재난이 벌어졌을 때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 그거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강민석 전 대변인의 책 발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계시고 코로나19로 아직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방역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싶은데 뭐 개인이 출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8.15 때 굉장히 어떤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온 집중을 하고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불법 집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폭증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8.15 집회로 인해서 그들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굉장히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굉장한 어떤 제한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대통령도 그때 분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오늘 새벽 노조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13차례에 걸쳐 계속된 협상이 결국 타결된 건데요. 정부와 노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쟁점 사안은 총 5가지입니다. 양측은 이 막판까지도 코로나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그리고 생명안전수당 법제화, 공공의료 확충 방안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놓고 의견 조율을 거듭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진료 공백 그리고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하게 되면서 김 총리는 대승적 결정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전 장관 딸 관련 후속 보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당사자가 지금 허위가 아니라고 지금 법률 다툼을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였고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에 애써라기보다는 동양대 보조연구원 저희 아이가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시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부산대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해 이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내린 가운데 부산대 측이 조 전 장관 딸의 성적을 잘못 발표한 게 알려져 논란을 자초한 겁니다. 8월 24일 부산대 학교 이 기자회견 다들 기억나실 텐데요.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도 조 씨의 성적이 우수했고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부산대는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학 성적은 지원자 중에서 3등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알렸었거든요. 네, 허위 스펙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였는데 이를 근거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은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자기소에는 거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합격자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에서는 19위를 하였고요.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였고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에 애써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적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은 우수해서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데 그럼 대체 어떤 입학 사정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는 건가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도 저런 부산대 발표를 강조했었죠. 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발표 직후 이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 총장님의 설명이라면서 서류평가에서 1차 통과자 30명 중 전적대학 성적이 3위, 공인 영어 성적 4위였다는 부산대 측 발언을 옮겼었고요. 또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다라는 설명도 소개했습니다. 딸에 대한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 부산대의 발표는요. 법원이 확인한 것과는 달랐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30명 중 3위라던 그러니까 대학 성적이 최상위였다는 것은 실제로는 30명 중에 24위 하위권이었고요. 또 입시 원서 경력란에서 위조 경력을 드러내면 공란이 된다는 사실도 법원이 확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니까 부산대 발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만약 조 씨가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아서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부산대 측은 언론사 문의에 공정관리의 실무자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진다면서 기자회견에서 직접 설명한 부총장님도 많이 놀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원 부총장 과거 국회에 나와서도 야권의 압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허위인지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내용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학교가 왜 못합니까? 그 정도 확인 능력이 없는 학교가 이 국립학교 이 그럼- 막대한 학생들을 그럼 어떻게 검증해서 다 뽑으십니까? 아니 현재 지금 당사자가 지금 허위가 아니라고 지금 법률 다툼을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모든 부산대학교 재학생은 최종적으로 그 학생의 그 위법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보호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박 부총장이 국회를 방문한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대를 방문했을 때 나눴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부산대는 오늘도 이 언론사들의 질문에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측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체적으로 조 씨의 성적을 검토한 결과 조 씨의 대학 성적은 3등이 아니라 24등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표가 잘못됐으면 인정한 거네요. 네, 또 이 단순 착오인지 여부에 대해서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답변이 돌아오기까지는 3, 4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부산대 관계자는 노컷뉴스 등에서 조 씨의 대학 성적이 24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1차 심사에서 30명을 뽑았기 때문에 입학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4등이었던 조 전 장관 딸의 대학 성적을 3등이라고 발표하는 총극을 빚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맹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부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부산대발 조 전 장관 딸 성적 3등이라는 가짜뉴스는 친문, 친조국 진영 사이에 조 전 장관 딸 동정론이 퍼지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대가 조국 일가를 수호하는 상황을 반복하는 건 단순한 우연의 반복인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또 2번이나 유급을 했음에도 장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6차례 이 장학금까지 주었다는 논란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에서도요,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산대는 조 전 장관과 그 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무진의 단순 실수라는 부산대의 답변이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한다고 했습니다. 23등과 24등이 아니라 3등과 24등이 어떻게 실수냐 이렇게 물으면서 위조한 표창장은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굳이 필요 없는 설명도 실수라는 말인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조 전 장관을 비판한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인데요. 간과해선 안 될 건 조국 전 장관의 위선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조국은 1심 판결문과 다른 이 부산대 발표를 보고도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인용을 하면서 입학 취소의 부당함을 선동하는 일을 자행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인 판결문이고 본인도 이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당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전의를 불태운 만큼 1심 판결문을 조국이 꼼꼼하게 읽은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읽고서도 부산대 발표를 즉각 인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판결문 꼼꼼히 좀 안 읽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반론하지 않을까요? 네, 김 교수는 만에 하나 판결문을 안 읽었다고 발뺌을 한다면 그건 더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인이 법정 구속되었고 본인 혐의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딸의 입학 취소와도 연관성이 있는데도 판결문을 읽지도 않고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정치 선동에만 몰두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27일에 본인 재판에 출석했던 조 전 장관 모습도 담았습니다. 동생분의 법정 구속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로 계셨던 학교에서 교직 매매 행위가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내 정교수 면직 처리된 것은 따님의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요. 아내분의 면직에 대해서는요. 네, 당시 침묵하던 조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난 뒤 1시간여가 지난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부산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진실이라는 지지자의 글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딸 입학으로 다른 학생이 낙방하는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대도 인정했고요. 결국 부산대의 조 전 장관 딸 관련 발표가 실제 사실관계와는 달랐다. 특히 1심 재판 판결문과도 달랐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쎄, 부산대 측의 설명은 이제 공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3등이라는 거와 24등, 뭐 그건 착오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취지가 조국 전 장관 딸을 굉장히 두둔하는 발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류평가가 별 영향을 못 미쳤다고 하잖아요. 실제 1심 판결문을 보면 서류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돼 있습니다. 네네. 또 그걸로 인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피해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한 부분도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최종적인 성적은 15명이 합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중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9등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9등을 드러내면 16등이 합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낙방자가 있었던 거예요. 조 전 장관 딸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판결문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박홍원 부총장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왜곡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3등을 24등을 단순히 3등으로 바꿔놨다는 것 외에 전체적인 기조 전를 흔들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판결문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들 자기네들이 분석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 이렇게 두둔을 했는가? 이게 사실은 그 내부에 이제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뭐 이런 부분을 환영하는 뭐 플래카드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철거 지시하고 오히려 입학 취소를 취소하라는 그런 플래카드는 어저께까지는 그 앞에 그냥 유지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보면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이쪽 가족들과 무슨 특수관계인가? 왜냐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두둔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착오라기보다는 무슨 구조적 특수관계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걸리는 건 근데 부산대가 어쨌든지 간에 입학 취소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결론은 그래도 내리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사실은 이게 1심 저는 뭐 이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부산대가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보는데 판결문을 기다리다가 그것도 2심까지 기다려서 뒤늦게 밀려서 교육부가 시켜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뭔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는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입학 취소를 철회하라, 또 입학 취소 결정을 유지하라 이런 상반된 내용의 두 현수막이 모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회와 유지라는 단어를 빼고는 크기부터 디자인까지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두고 현수막 배틀이 벌어졌던 건데 지금은 이 두 현수막이 학교 측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요. 주자들 간의 배틀이 붙었었는데 들어보시죠. 이 후보님께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우선 조국 전 장관 따님 조양의 부산대 입학 처분,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시지 않으셨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절차 과정을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조 전 장관 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걸 두고 이른바 명추연대가 깨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명추연대라는 말이 나왔던 거는 추 후보가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 의견에 꽤 동조한 적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추 후보 이 조 전 장관 딸 문제를 놓고는 이재명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고요. 이 후보는 재차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부산대가 결국 이제 자신들의 발표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다시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가 지금 소환이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 토론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검토와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실제 이제 부산대에서 공정관리위원회 법원 판결까지도 검토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3위가 아닌 대학 성적이 24위였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갸우뚱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부산대에서 당연히 허위 스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여부를 떠나서 입학이 취소되는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서 굳이 사족을 달아서 허위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부산대가 굉장히
잘못했다. 정말 더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실수한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분명히 비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서류 평가에서 30명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성적만 3등에서 24등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결정이 달라질지는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항상 부산대는 아무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검토하고 결정과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의 수위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초선 의원이 같은 당 출신인 국회의장한테 욕설을 연상시키는 메시지를 냈다가 논란이 돼서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사실. 네, 여기에 고 박원순 전 시장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100세가 넘은 원로 철학자를 향해서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고 해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1살이 되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향해서 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김형석 교수가 최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정철생 변호사는 어제 페이스북에 김형석 교수가 일본 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면서 하다하다 일본 우익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현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난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제는 저 어르신 좀 누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나 손자들 신경 좀 쓰시길이라고 썼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세대 철학자로 꼽혀온 김형석 교수는 8월 31일에 공개된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에 대한 압력 행사와 한일 관계 악화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자유가 없어져 북한이나 중국처럼 되면 인간애가 파괴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철승 변호사가 바로 이 인터뷰를 문제 삼아서 공개 비판을 한 셈입니다. 자, 이런 김 교수의 인터뷰에 대해서 정철승 변호사가 김 교수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교수로 재직하면서 60여 년 동안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을 비판한 적이 없었다면서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 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게 된 건지 노화 현상이라면 딱한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정철승 변호사는요,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끄는 광복회의 고문 변호사도 맡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야권 인사들은 패륜적 발언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후보 측 김영환 전 의원은 정철승 변호사를 향해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라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패륜의 언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뜨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은 들은 적 있지만 오래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은 내가 들은 말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형석 교수가 아마 연세대 명예교수를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김영환 전 의원이 바로 그 연세대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형석 명예교수님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고 이성적이라면서 어려운 권위주의 시절 교수님의 글을 읽고 그분을 존경해왔던 제자로서 노 교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었다는 점 밝혀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대에서 강연을 했던 김형석 명예교수 목소리 들어보시죠. 늙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65세가 돼서 이제 학교에서 뭐 정년 퇴임 성별을 해주고 뭐 그러는데 암만 생각해도 난 늙은 게 없어요. 강의도 이제부터 더 잘할 것 같고요. 뭐 하고 싶은 일도 좀 더 많아지고요. 정철승 변호사의 그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권 주변에서 이전 선거들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 노인 폄하 발언들이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정 변호사는 여당 소속은 아니지만 하여튼지 간에 어르신 폄하 발언 논란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철승 변호사가 사실은 김형석 명예교수의 발언을 비판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건 뭐 개인적 그 주관적 견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나이와 연관시켜서 비판했다는 부분에 이제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도 뭐 판단이 명석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는 적어도 판단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 변호사가 뭐 직접 그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뭐 법률 대리인도 했고 현재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회 변호인도. 광복회 변호인도 하고 뭐 이런 그 어떤 정치적 위상 때문에 이제 여권 언저리에 있는 인사로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저런 식의 주장이 아마 여권 전체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난 7월 김형석 교수의 강연 한 대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느 대학에서 뭐 상을 좀 받게 됐어요. 상을 받으면서 내가 오늘 받았는데 상 받을 자격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만 있다 그랬어요. 하나만 있다고. 그런 민구안이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거만 받겠다고. 그런데 하나 내가 상 받는 대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고. 여러분도 이 다음에 상을 많이 받고 싶으면 나와 같이 사랑이 있는 고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인생을 살아주시면 그 이상의 인생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정철승 변호사는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 언론사를 지목하면서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지만 나에게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못했고 오히려 하루 사이에 팔로워만 300명 이상 늘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늘 적정한 수명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또 요즘 나는 약 80세 정도가 한두 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100세 넘게 장수하시길 기원을 드리는 우리 사회의 귀하고 존경스러운 원로 어르신들은 많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논란들을? 정철승 변호사가 굉장히 이렇게 노인 폄하 발언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철승 변호사의 어떤 방어적인 논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박원순 변호사라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실은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변호사를 변호한 건 맞습니다만 박원순 변호사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박원순 전 시장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찬성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박원순 전 시장의 말이 여기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 또한 그 우리 교수님께서 한일 관계를 문재인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거나 또는 중국과 북한처럼 언론이 악화되고 있다. 말할 자유를 잃게 된다. 이건 조금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 측면이냐면 실제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게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 노역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사법부 판결을 해결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절충안을 내세웠지만 일본이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G7 정상회의 때도 스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자꾸 피해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도쿄올림픽 때도 일본에 가서 한번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었습니다만 스가 총리가 어떤 지지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거절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엔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20%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방치했다. 이런 좀 교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또 막말 논란이 있었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이른바 GSGG 논란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지금 정치권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직후 지난달 31일 새벽이죠.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하는 글을 올렸는데 박 의장이 호칭을 뺀 채 박병석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GSGG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된 욕설을 알파벳으로 옮긴 거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 의원은 이 GSGG가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봉사해야 한다. 이런 뜻이라면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또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또 당사자인 김승원 의원이 박 의장한테 직접 또 사과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논란에 대한 후폭풍은 가시질 않고 또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를 이렇게 희화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회가 핫빠집니까?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당연히 이건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당사자인 김승원 의원도 의장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장께서도 받아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당에서 추가로 징계한다든지 그런 논의는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사과를 했으니까 징계 논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김 의원의 사과로서 과연 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수 있을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네, 이 김 의원의 해명을 두고 여기저기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이다, 잔머리를 굴린다, 이처럼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승원 의원의 해명을 인용해서 김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김승원 의원님, 문재인 정권은 GSGG입니까? 아닙니까? 라며 그렇다고 하시면 국회 징계를 면하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이번 논란을 두고 강성 지지층에 편승한 소수 강경 의원들이 국가 시스템 자체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의 일부 의원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 이런 거를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에서 중재에 나섰던 박병석 의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번 사태를 두고 여당 강경파의 민낯이 드러난 사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한 정치평론가는 나라의 불행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분이 해명을 하셨는데 Government Service General 굿이라고 했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네, 저는 이건 말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건 아무 말 대잔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무 말 대잔치로 해명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이상한 것이고. 글쎄요, 이런 뭐 사실 그때 어떤 상태에서 GSG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지만은 가끔 이 음주 SNS나 이런 거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참 이렇게 징계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좀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왜 판사라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앞서 정진석 부의장이 요구했던 김승원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여론의 굉장히 강한 비판을 받았는데 윤리위원회를 굳이 끌고 가서 진짜 징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요. 김 의원 징계 요구는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또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요. 김 의원은 어제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자숙하는 기간을 갖고 본연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GSGG 표현의 진위를 두고서는 지도자는 일반 의지에 복무한다는 영어 문장을 축약해 놓으니 욕설처럼 읽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으로 해명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문자 메시지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텔레그램으로 해당 표현으로 욕설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추가로 하자 김 의원은 그동안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사과문을 올렸었죠? 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지난 수개월간 머릿속에는 온통 언론의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생각뿐이었다. 인내하고 더 노력해야 했는데 성급하고 어리석었다. 국민 한 분 한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에게도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의장님의 따끔한 질책, 마음속 깊이 새기고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를 한 건 김승원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김 의원이 출연했던 TBS도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달 30일에 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윤 의원이 실제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 또 TBS도 사과를 한 겁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정보 제공에 혼동을 드린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자, TBS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김승원 의원의 발언을 생방송으로 여과 없이 내보낸 데 대해서 윤 의원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러면서 방송 전화 인터뷰라는 한계로 인해서 인터뷰의 발언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더 철저히 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을 인용했던 유튜브의 썸네일도 교체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걸로 파문이 좀 정리될 수 있을까요? 저는 김승원 의원의 사과가 좀 정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 말대로 그 GSGG라는 것이 뭐 거버넌먼트 서비스 뭐 이런 식의 그 정부는 하여튼 일반적인
그 선의에 뭐 봉사한다 뭐 이런 대목이다고 한다면 본인 주장대로 그렇다면 사과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말 했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런데 본인 실제 행동은 박병수 의장한테 가서도 사과하고 사죄하고 또 뭐 이런저런 그 오늘 그 페이스북 같은데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저는 해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GS 지지라는 것이 자기가 해명했던 것도 사실은 변명에 불과하고 궤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다. 아니 그러면 사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GS지가 어떤 뜻이라고 본인이 해명했던 부분, 이 부분도 같이 정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오늘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을 향한 거친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문 정부에서 군 요직에 있던 전직 장성들이 윤 후보 캠프로 향한 것에 대해 별값이 X값 된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쉬운 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우리 진보개혁 정부와 맞지 않았다면 진작에 그 소신을 밝히고 행동하는 게 저는 참다운 군인 정신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속되게 표현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먹었던 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전 장군답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근데 정치적 신이나 뭐 이런 것들 진지한 얘기는 다 접어두고 별까지 다신 분들이 하는 모습들이 참 쪽팔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격한 표현을 쓰시네. 격하게도 될 것 같아요. 속되게 말하면 이 별값이 똥값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가 표현이 격하다고 할 정도로 거친 단어를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해군을 제외한 각 군의 최고 사령관 출신이 윤석열 캠프에 집결해 있고 특히 지난달에는 북핵통으로 불리는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겸 육자회담 한국 수석 대표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게 상당히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문 핵심 의원이 이렇게 거친 비판을 쏟아내면서 일각에서는 그만큼 장군들의 윤 캠프 행이 아팠던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건영 의원은 앞서 윤 후보 측이 이른바 전자발찌 살인범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조급함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 반문 정서 자극을 위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어제 윤 후보가 홍 의원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빗대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한 국가의 정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은 안목을 갖춰야 한다. 또 두테르테 대통령은 우리 우방국의 대통령이자 정상이지 않나 그걸 비하하는 폄하하는 식의 발언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홍 후보를 겨냥한 윤 후보의 두테르테 관련 발언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공방이 더 격화되는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홍 후보가 최근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와 관련해 사형제 부활 이슈를 꺼내들자 윤 후보가 어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소환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이에 홍 후보가 다시 반박에 나서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먼저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홍준표 위원이 흉악범죄를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윤석열 후보가 저보고 두테르테래. 필리핀의 두테르테래. 내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 집행하겠다는데 거기 왜 두테르테가 나옵니까? 2017년도 중앙지검장 할 때 우리 측의 사람 1000명 데리고 와서 강압수사를 했고 그중에 200명을 정치적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냐. 그건 누가 시킨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당신은 그 두테르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 두테르테를 아무데나 붙이지 마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홍 후보는 윤 후보가 이 정부에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서 되받아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승민 후보 역시 홍 후보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권력의 칼 노릇을 하던 윤 후보가 수없이 행했던 무리한 구속, 수사, 기소, 구형을 온천하가 알고 있다면서 홍 의원이 두테르테라면 윤 후보는 뭐라고 해야 하냐라며 윤 후보를 비판한 겁니다. 이어 유 후보는 윤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사주를 받아 고 이재수 장군의 구속이 결정되기도 전에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면서 적폐 수사한다고 얼마나 탈탈 털고 모욕을 줬으면 5사람이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이번에는 가만히 듣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비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벌떼라는 표현을 쓰면서 재반박한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만 한마디 하면 뭐 다들 벌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그 수사와 그 지휘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그동안은 자기 목소리를 좀 아끼는 듯이 그렇게 보였었는데 오늘 좀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자 몸조심이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급적이면 다른 대선 후보와의 갈등을 피해온 윤석열 후보가 경선 버스 출발과 함께 네거티브 공세에 직접 나서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서는요, 윤 후보와 홍 후보의 두테르테 공방이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이 두 후보가 상호 비판을 위해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까지 비하성으로 인용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우방국의 원수를 야권의 1, 2위 대선 후보가 정쟁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오늘 윤 후보 측은 두테르테식이라고 예를 든 것뿐이고 뿐이라고 해명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시기였다. 누군가의 특정 사람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개입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었던 한마디 예시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언급한 것 같진 않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솔직히 트럼프 갖고도 비슷한 언급을 한 정치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외교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고 나니까 주자들 간의 신경전 그리고 말 공방도 한층 거세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공방에 대해서 직접 자기 입장을 밝히고 나서 그런 모양새인데 뭔가 전략을 좀 바꾼 걸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직접 뛰어들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거티브 공방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거는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부자 몸조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수비 위주의 그 어떤 경선 게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수비 위주로 가다 보면 득점은 못해요. 실점을 좀 막을 수는 있어도 아마 그 캠프 내부에서 이렇게 되니까 일방적으로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흔히 우리가 왜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전략상 좋지 않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직접 반격할 부분은 나도 반격을 하겠다. 아마 이런 어떤 선회, 그러니까 전략 선회 이런 게 바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들 간 설전은 당장 역선택 방지, 경선룰을 두고 보다 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선택 방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하는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자들은 배제하는 걸 말하는데요. 지난 26일 정웅원 선관위 출범을 계기로 윤 후보와 최 후보, 원 후보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캠프 측을 모두 소집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선관위가 마련한 회의엔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에 찬성하는 윤석열, 최재형 캠프와 반대하는 유승민, 홍준표 캠프 등이 시간차를 두고 참석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 캠프 측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보더라도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분들의 의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지지자들의 열망을 저는 받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경준위에서 그리고 최고위에서 추인한 이 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결국 경선은 파행으로 가고 당은 파국에 치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의 수치가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경선 조작까지도 의심될 수 있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러서 역선택은 이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판단입니다. 역선택 방지 반대에 대해서는 특히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 완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홍 후보는 A당을 지지하면서 정작 투표에서는 B당 후보를 찍는 건 역선택 투표가 아니고 교차 투표라고 한다며 역선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역선택을 내세워서 반쪽 국민 경선을 하자고 하는 시도는 어떤 형태로도 배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 하태경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 말 바꾸기를 해명하라며 비판했습니다. 하 후보는 윤 후보가 불과 며칠 전에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어제는 캠프 대리인을 선관위에 보내서 역선택을 방지해야 정권 교체가 된다 이렇게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 후보는 정치인이 입장을 바꿀 때에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왜 말을 뒤집고 입장을 바꾼 건지 국민과 당원들께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궁금해요.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면서 서병수 전 경준위원장은 활동 종료 보고를 통해 3차례에 걸친 경선의 여론조사, 당원투표 비율을 포함한 경선 계획안을 보고했고 최고위는 해당 안을 추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도 거쳤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 경준위 안이 최고위에서 추인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선관위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둔 셈인 겁니다. 네, 여기에 정홍원 당 선관위원장도 후보들을 향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에 맞고 순리에 부합한다면 소위를 버리는 용단도 갖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 논란? 이게 결국 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상식이 맞고 순리에 부합된다면 소위를 버리는 용단도 갖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원안이 결정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안이라면 경선 준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 간 이견이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원들 간에도 1명만 찬성하고 4명은 유보고 5명은 유보고 4명은 반대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건 한 언론 보도입니다. 네네 언론의 보도지만 그만큼 굉장히 신중한 거거든요. 우리가 고민이 굉장히 되고 이게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공정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는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이 원칙과 명분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벌써 잊은 것 같은데 4.7 보궐선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인해서 경선에 어떤 감동을 줬고 그래서 53.7%로 이겼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53.7%의 중동층과 진보층, 민주당층이 없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이 필요하는 감동을 줘야 되는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없앴다가 다시 만든다? 이건 결국에는 자신에게 지지할 수도 있는 사람을 이미 배제하고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보고 실제 약체 후보를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로 단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그랬잖아요. 토론 2번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만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윤석열 후보에게 만약에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된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탈진보, 중도
까지도 포괄하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2030과 진보 세력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본인이 공약이라든가 정책 등을 통해서 서민과 중도를 위한 정책은 실은 제시한 적이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해요. 원가주택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이게 국민의 세금이 부담되지 않는 원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어떤 공약을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득표율은 57.5%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네. 더 높네요. 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요. 이 대전, 충남에 이어서 세종, 충북에서도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는 충청권 표심 향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인식되는 지역이죠. 충청이 처음으로 공개된 투표 결과라서 향후 다른 지역의 경선 흐름까지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후보 진영에서는 이 판세가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분석하면서 중원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홍기원 대변인은요. 거대한 민심의 판이 움직이고 있다. 9월에 시작된 반전 드라마의 막이 올랐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충청의 선택이 대선을 결정한다.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의 본질이 국정농단 세력의 귀환을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국정농단 세력은 영리해졌으며 얼굴을 바꿔 국민을 속이고 집권을 꿈꾸고 있다면서 30대 대표를 내세워 변화의 이미지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후보로 내세웠다. 오직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로 뭉치고 있다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선 인물이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 때문이었는지 들어보시죠.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도지사직은 도민 1,380만 원께서 저한테 맡긴 책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 얘기는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가 옳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왔던 발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도정 지리도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라졌다면서 오전엔 도정 질의에 참석했지만 오후엔 불참했다. 도정 질의는 국회의원이 정부 측에 국정 운영 전반을 묻고 점검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비슷한 제도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등에 확인한 결과 이재명 후보의 조퇴 사유는 대선 경선 첫 1대1 토론 준비였다며 이 지사의 마음이 온통 대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지사는 대선에만 집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말이나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은요. 1대1 토론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명락대전이 아니라 명균대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1대1 토론에서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죠. 기본소득 재원 방안뿐 아니라 토론 자세까지 문제 삼았는데요. 관련해 바로 보시죠. 조세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조 가능합니까? 자, 제가 전에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있는데 첫째는 전 국민 상대로 첫 해에는 1인당 25만 원씩.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재원은 20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제 답변부터 답변을 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 1위 후보 아닙니까? 1위 후보답게 확실하게 하세요. 자가 격리 중인 정세균 후보는 오늘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를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어제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토론에서
본인을 포함한 많은 후보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 후보는 대답을 회피하고 주제를 돌리거나 상대 후보를 면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지율 1위인 후보가 무례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정말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는 앞서 이 정세균 후보가 질문했지만 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 문제를 짚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의구심을 표한 박용진 후보의 질문과 이재명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시죠. 정세균 후보가 질문하셨는데 제대로 답을 못 들었어요. 정부 운영하시는 동안에 4년 동안 120조가 들어갑니다. 그 재원 마련 어떻게 다 설계해 보셨어요? 5년 동안 그렇게 하면 3천조 원이 넘기 때문에 실제 그중에 3% 정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의지와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반박을 드렸잖아요. 우리 정부가 9차례 추경을 마련했는데 그 추경 마련을 해서 16조 겨우 마련했어요. 그렇게 쥐어짜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120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얘기 말고 3천조 원 중에 마련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 그 말씀. 이낙연 후보는 또 추미애 후보로부터 날선 공격을 받았다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는요, 과거 당대표 총리 시절 행적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과거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추미애 후보가 이 동료에 대한 포용이 부족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철험회 의원들께서 공수처와 공소청 설립 법안을 발의하고 하면서 상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발의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다라고 이제 죄송하다라는 그런 비겁함을 고백했었고요. 그 당시 당 대표는 후보님이셨고요. 제가 그래서 검찰 개혁을 너무 대선용 선거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거 아니냐. 만약 대표 시절에 대표로서의 개혁 임무 완수만 다 했더라면 지금쯤은 뭔가 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검찰 개혁을 향한 추미애 후보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자면 동료 의원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 당시에 함께 수고했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사랑을 좀 베푸시면 어떨까. 삭막한 공방 속에서 훈훈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청와대나 장차관 자리 중 5명에서 10명 정도는 30, 40대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손잡고 같이 해보자라고 화답했고요. 또 김두관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정치하며 어려움 많이 겪었다고 하자 정세균 후보는 취약 지역에서 정치하느라 힘드셨죠. 참으로 고생 많이 했다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1대1 토론은 어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전면 1대1 토론 방식을 도입한 첫 토론회로 주목을 받긴 했지만 민주당 대권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맞대결은 없었는데요. 6명의 후보를 모두 1대1로 묶으면 총 15개 조가 생기는데 시간 관계상 이 추첨을 통해서 9개 조만 진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주최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서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대통령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어떤지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독선의 지도자는 국정을 위태롭게 합니다. 분열의 지도자는 국가를 분열케 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고 약속 지킬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 있을 때 실제 성과 못 냈던 분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고 성과 낼 수 없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명락대전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모처럼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보다는 정책되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 2위 주장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지사 간의 토론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거티브성 어떤 공방은 좀 줄었던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추미애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검찰 개혁 공방 또는 총리 무능론 이런 공방이 있었고요. 또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후보 간의 기본소득 재원 공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또 훈훈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충청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실은 이제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한 번에 끝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떤 상징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 표심의 결과가 어떻게 개봉될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제 정세균 후보도 그렇고 박용진 후보도 그렇고 지지도 1위인 이재명 지사가 뭔가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회피한다 이렇게 공세를 폈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여러 차례 우리가 그 장면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재명 지사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TV 토론에 나오면 상당히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재명 지사는 왜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본인이 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걸 적당히 그냥 웃음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뭐 역공을 취하는 모습 같은 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지사의 저런 태도 변화에서 저는 벌써 본선에 대비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성 정도로. 전략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초반에 수성하다가 나중에 반격을 일부 했었어요. 근데 다시 또 수성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뭐 이제 충청권이 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9월 25일 날 발표하는 호남, 조사 결과가 훨씬 더 투표 결과가 훨씬 더 아마 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